지금 이 시각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과 함께 만찬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야당 대표들은 국정기조의 전환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찬 전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이 처음으로 합동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한 대화가 많이 오갔는데 김상조 실장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더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재개 시점을 연내로 못 박은 것과 관련해 여러 비상계획에 대비해 미국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혐의 등이 더해져 내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8번째 재판이 내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는 전 씨가 멀쩡히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재판부가 전 씨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전기차. 지금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과 만찬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뒤 115일 만입니다. 최근 모친상 때 조문을 온 데 대한 답례 성격으로 마련한 자리이긴 하지만 오늘이 임기 후반기 첫날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를 다시 살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담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앞서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의 첫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 시각 만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만찬이 오늘 오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 제가 오후부터 이곳 청와대에 계속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만찬이 끝났다는 소식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따로 만찬이 종료됐는지 여부를 공지하진 않겠다고 했고 각 당 차원에서는 기자들에게 종료를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2시간 정도 넘게 지금 만찬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예상보다는 또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찬에서 여야 5당 대표 외에 또 자리를 함께했던 배석자가 있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틀 전에 모친의 묘소가 있는 경남 양산에 갔다가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기념 에어쇼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만찬 일정이 잡히면서 김정숙 여사만 에어쇼에 참석하고 대통령은 오후에 청와대로 복귀했습니다. 만찬 장소는 대통령 내외가 머무는 관저입니다. 상춘제나 본관이 아닌 관저로 당대표들을 초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혹시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만찬은 이제 비공개라고 알려져 있는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공개된 게 있습니까? 일단 청와대는 오늘 자리에 대해 문 대통령이 모친상 조문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만찬과 함께 술도 곁들이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많은 얘기가 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2시간가량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셈인데 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이 패스트트랙 법안, 또 내년도 예산안 등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현안들이 국회에 많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협조를 구하고 또 당대표들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당별로 당대표들이 만찬을 끝내고 오는 대로 자리에서 나눈 대화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오늘 자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앞서 취임과 함께 각 당대표들을 만났듯이 이 집권 후반기도 각 당 대표들과 만나는 일정으로 시작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야 5당의 협치 의지를 밝혔다는 건데요.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 자리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늘 자리를 계기로 야당과의 갈등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 뉴스룸에서는 오늘 만찬에 참석했던 당대표 중 한 명과 이제 만찬이 끝나면은 연결을 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뉴스가 끝나기까지 만찬이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연결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만찬이 열리기 전 청와대 춘추관에서는 이른바 3실장이 총출동하는 기자간담회도 열렸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밝힌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지금부터 차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입니다. 김상조 실장은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과거 모델로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혁신 산업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미루지 않고 또 필요한 부동산 규제 정책도 주저없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안으로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전환의 계곡을 건너는 과정에서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 상생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지표상으론 개선된 부분도 많지만 체감 성과가 낮은 게 현실이라며 이 부분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논란인 부동산 문제에선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섰습니다. 김 실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선 핀셋 규제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 구매자 가운데 자금 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김 실장은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며 필요한 때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다음은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 시한을 연말로 못을 박았죠. 이에 대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그 내용이 주목되기도 하는데요.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주찬 기자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먼저 그동안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력을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접경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현저하게 감소시켰습니다. 또 정 실장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재개 시한을 연내로 못 박은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상당히 진지하게 보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을 적극 설득하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단에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여러 비상계획,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에 대비해 미국과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시설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선 시설이 낙후돼 있고 본격적인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금강산에 투자한 기업들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선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창의적 해법은 없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정 실장은 한일 관계 정상화만 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며 다만 이런 입장은 일본에 누차 설명했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개편과 개각을 예고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또 본인이 동의한 사람들은 놓아드려야 한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야권 인사도 앞으로 기용을 할 수 있다는 이른바 탕평 인사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유한울 기자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 후임자를 찾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많은 분들이 고사하면서 최근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면서 인선이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노 실장은 내년 총선 전 추가 개각과 청와대 개편도 함께 예고했습니다.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고위공직자 인사에 대한 방침도 얘기했습니다. 제일 강조한 건 탕평 인사입니다. 지금까지 전현직 야당 의원에게 다양한 제안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면서
능력에 기초한 탕평 인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또 인사를 추천받는 경로 역시 더욱 다양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예, 이번 청와대 3실장 간담회는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출입하는 안익은 기자와 오늘 간담회 내용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 기자, 지난번 이제 국정감사 때 노영민 실장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게 뭐냐? 어떤 구체적인 대답은 없었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언급이 있었다고 하죠? 네, 먼저 지난번 국정감사 때의 답변 먼저 보겠습니다. 예. 예, 가장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글쎄 언뜻 떠오르진 않습니다. 노 실장이 오늘 그 답변에 대해 해명을 한 건데요. 국민 삶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만큼 우리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결국 일자리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새로 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개혁 등 머리에 갑자기 몇 개가 떠올랐는데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답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개선됐지만 체감 성과가 낮은 부분이 아프다고 했는데 피부에 와닿는 일자리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국정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떠올랐지만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짚기가 어려워서. 예, 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알겠습니다. 또 노영민 실장은 이제 탕평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을 또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어려움도 언뜻 비치기도 한 것 같고요. 네, 노 실장 스스로 법무장관 후임을 구하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자신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면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인재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세간의 분석도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총선에 출마할 인사는 놓아드리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법무장관 원포인트 인사 이후에 추가로 총리 교체 등 연말 연초 총선용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안보 문제 쪽으로 좀 가볼까요? 역시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지금 교착 상태에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또 같이 공감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미가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던 것 같군요. 네, 정의용 안보실장도 그런 부분을 많이 내비쳤는데요. 미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 2017년 이전 상황으로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북한이 다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에도 대비해서 컨틴전시 플랜, 이른바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 간 풀어야 할 사안이고 한미동맹과는 상관없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 사실상 한일 관계에 변수가 없는 한 지소미아는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발언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나 타다 같은 이제 혁신기업 기소된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경제 문제가 놓여 있는데, 자,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과거 낡은 모델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또 강조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나 대학 입시제, 공유경제 제도화 등을 놓고 필요한 결정은 하겠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책임지는 모습을 견지할 것입니다. 오늘의 결정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가장 무책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다 관련 기소를 놓고는 정부가 제대로 교통 정리를 못 해준 부분이 언론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이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는 점에서 이 발언과는 좀 다소 어긋난 부분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오늘 또 혁신가들의 이익을 취약계층과 나눠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구체적인 강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도 나섭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패널 300명이 질문을 하고 또 문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 대통령 집권 후반기를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는 19일 저녁 생중계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내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혐의 등 10가지 넘는 혐의가 더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건에 이어 내일 두 번째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앞서 구속영장에 포함된 11개 혐의 대부분이 공소장에 담길 걸로 보입니다. 크게는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 증거인멸 관련 혐의입니다.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와 코링크 PE펀드가 투자한 회사인 WFM 등에서 빼돌렸다는 72억 원 중 일부가 정 교수에게 흘러갔다고 검찰은 의심합니다. 정 교수가 동생 정모 씨와 함께 코링크 PE에 투자한 뒤 정 씨 이름으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원가량을 챙겼다거나 WFM의 미공개 정보를 얻고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의혹 등도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또 동양대 표창장 등을 허위로 만들어 자녀들이 대학과 대학원 입시에 쓰도록 한 혐의도 더해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기소에 앞서 오늘 정 교수를 소환했는데 정 교수 측은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과 7일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지만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됩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정 교수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와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 전 장관 동생 등에 대한 사법 처리도 남아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내일부터 바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보다 먼저 세월호 참사를 들여다봤던 특별조사위원회는 구조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모레쯤 검찰에 정식으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고 임경빈 군이 당시 맥박이 있었는데도 헬기가 아닌 배로 옮겨져야 했던 이유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참사 당일 임경빈 군이 제때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해 숨졌다는 조사 결과를 열흘 전 내놨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었는데도 응급 구조 헬기가 아닌 배편으로 옮겨 바다 위에서 4시간 넘게 허비했다는 겁니다. 특조위는 오는 12일쯤 구조 지연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검찰의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맡게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조위는 증거물 분석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를 들어올리고 인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한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등을 포렌식 업체에 맡긴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출범한 특별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이 조사 중인 관련 사건과 조만간 이뤄질 수사 의뢰, 고소 고발건도 두루 살필 전망입니다. 특수단은 내일 오후 큰 틀의 수사 방향 등을 밝힙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8번째 재판이 내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정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영상이 공개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라 더 주목이 되는데요. 이 영상 보고 건강해 보이니까 법정에도 세워야 한다는 국민들 목소리가 큰데 검찰도 내일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가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8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예정된 증인은 5.18 당시 육군 1항공 여단장 손모 전 준장 등 헬기 사격 관련자 5명입니다. 전 씨가 요청한 증인들로 헬기 사격을 부인해온 이들입니다. 하지만 전 씨는 내일도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전 씨가 재판정에 나온 건 첫 공판 때가 유일합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고령인데다가 재판이 열리는 광주까지 오가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대해 전 씨를 고소한 측과 5월 단체는 최근 전 씨가 강원도에서 골프를 친 사실까지 확인된 만큼 불출석 허가서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전 씨 측은 검사 측과 불출석에 합의했고 재판 진행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검사가 공판에서 관련 상황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골프 동영상이 공개된 뒤 거세진 비판 여론을 의식해 검찰이 전 씨의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다만 법원이 현재대로 불출석 허가서를 취소하지 않으면 전 씨는 최종 선거 공판에만 출석하면 됩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는 17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자를 내주는 걸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법원이 이번 주 이 정부 조치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판결을 내립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서울고법 행정 10부는 오는 15일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거부 소송 결론을 내립니다. 이번 재판은 네 번째인데 앞서 대법원은 13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을 갖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박유한 송심은 이런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사실상의 결론인 셈입니다. 파기 뒤 한 차례 열린 재판에서 유 씨 측은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소송 상대방인 LA 총영사관 측은 재외동포 비자 외에 관광비자로도 들어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유 씨가 재판에서 이겨도 입국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상고하면 대법원 재판을 거쳐야 하고 여기서 최종 승소해도 LA 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비자가 나와도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 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포기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어제도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는데 최근 항공기 안전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죠. 그런데 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엔진이 멈추는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싱가포르로 향하던 승객들은 필리핀에 긴급 착륙한 뒤 오늘 저녁에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7년 도입한 에어버스사의 A350 여객기입니다. 승객 310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엔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륙 후 3시간 50분이 지난 시점 비행기 2번 엔진, 즉 오른쪽 엔진이 연료 펌프 이상으로 멈춘 겁니다. 한쪽 엔진으로도 충분히 비행할 수 있지만 인근 필리핀 마닐라 공항으로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들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다수 승객들은 필리핀에 도착해 호텔로 이동했고 일부 승객은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오전 급하게 대체기를 보냈고 승객들은 출발 18시간이 지나서야 목적지인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제주항공 회항 등 국적항공사의 사고가 잦아지면서 국토부도 특별 안전점검에 들어간 상태. 여기에 보잉 737 NG 기종 동체 균열 문제까지 겹치면서 승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전용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고 또 사용자 정보는 철저히 가려진 웹사이트, 다크웹이라고 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추적이 어렵다 보니 아동 성착취 영상이나 마약 거래하는 범죄 통로로 쓰이는데요. 이런 다크웹에 접속하는 국내 이용자가 3년 만에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 다크웹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다크웹을 쳐봤습니다. 관련 글이 연달아 나옵니다. 아예 접속 방법을 설명해주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음란물을 봐도 적발될 가능성은 없다며 단속을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까지 적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크웹 접속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다크웹 이용자 수는 약 1만 6천여 명. 2016년 하루 평균 5천여 명에서 3년 만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다크웹을 통한 범죄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IP 추적이 어려워 운영자와 이용자를 찾기 힘든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다크웹에선 마약 거래도 이뤄집니다. 50차례 넘게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지난해 붙잡혔습니다. 개인정보나 총기도 거래됩니다. 다크웹이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청 직원 6명이 도맡아 왔는데 앞으로는 전국 지방경찰청에서도 다크웹 범죄를 추적합니다. 해외 서버가 많은 만큼 국제 공조도 늘릴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사 확대와 함께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국제 공조 수사로 다크웹에서 20만 건 넘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음란물 사이트를 적발했는데
운영자는 23살 한국인 남성 손모 씨였습니다. 200명 넘는 한국인이 이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내려받았지만 운영자 손 씨가 받은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정부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이달 말에 발표합니다. 학생부를 활용한 전형 가운데 동아리나 봉사활동 등 깜깜이 전형이란 비판을 받았던 비교과 영역 일부는 앞으로 점수로 매기게 됩니다. 특기자 전형은 줄이면서 또 저소득층 자녀를 뽑는 전형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수시 전형은 크게 세 갈래로 손을 봅니다. 비교과 영역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스펙 부풀리기의 주범인데다 부모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비교과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봉사활동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 위주로 뽑는 특기자 전형은 점차 줄입니다. 다만 교육부가 이런 방안을 대학에 권고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 조사에서 한 대학은 특기자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의 70%가 특목고 같은 특정 유형의 고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은 더 많이 뽑습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세터민, 서해 5도 주민, 국가보훈자녀 등을 일정 정도 선발하라는 규정이 법률에 흩어져 있는데 저소득층 선발까지 20%를 묶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저희 JTBC는 지난주 일본 후쿠시마 접근 제한 구역에서 기준치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현장 취재해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후쿠시마 원전 부지 안에서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지면 포장조차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아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는 일본 정부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시공한 지면 포장에 41군데 균열이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모르타르로 땅을 덮어뒀던 곳에 틈이 여러 개 생겼던 겁니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우리 돈 2천억여 원을 들여 지면 포장을 시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감사 원격인 일본 회계검사원이 지난 8일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면 포장 40군데에 균열이 생겨 그 사이로 잡초가 자라고 있고 특별히 한 곳은 틈이 폭 5cm, 길이 10cm까지 벌어져 있었습니다. 균열이 이 정도로 심하면 보수공사를 했어야 하지만 도쿄전력이 문제를 방치했다는 게 회계검사원의 결론입니다. 회계검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와 함께 지면에 갈라진 틈으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빗물이 들어가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소견도 덧붙였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나서서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이자 유대인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날을 맞아서 사과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또 보여준 겁니다. 이한계 기자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연단에 올라선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얘기를 꺼냈습니다. Der 9. November, meine Damen und Herren, ist ein Schicksalstag der deutschen Geschichte. Am heutigen Tag denken wir auch der Opfer der Novemberpogrome im Jahre 1938. 이날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자 1938년 유대인 탄압의 시발점이 된 이른바 수정의 밤이기 때문입니다. 81년 전 이날 나치는 하룻밤 사이에 유대인 상점 7,000개, 유대교 회당 1,400개 이상을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불붙은 나치의 광기는 이후 유대인 3만 명을 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Und was darauf folgte, war das Menschheitsverbrechen des Zivilisationsbruchs der Shoah. 연설이 끝나자 독일인들은 메르켈 총리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1970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유대인 희생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뒤로도 독일은 이렇게 기회가 닿을 때마다 사과하고 있습니다. 또 1952년부터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90조 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지난달 독일의 유대교 회당 근처에서 총격 테러가 벌어졌을 때도 메르켈 총리가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지역마다 억새나 핑크뮬리 축제 같은 행사가 많이 열리는데요. 워낙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인생샷 찍겠다며 억새 밟는 사람, 몰래 술 마시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 엉망이 되는 건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핑크뮬리가 쓰러져 있고 들어가지 말라는 울타리는 아예 망가졌습니다. 관리하러 나온 공무원은 한숨을 쉽니다. 심해요. 진짜 창피해요. 단체로 들어가서 이렇게 쫙 30명 들어갔어요. 나오라고 해도 진짜 안 따라요. 이른바 인생샷 명소로 유명해져 주말이면 10만 명 넘게 찾아오는데 질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핑크뮬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거의 다 밟혀가지고 중간자리 관리는 사실 한번 밟히면 어렵고 내년에는 저희가 아마 차단막을 치거나 아마 그런 예정이. 해발 1119m 정상 여기저기에서 음식과 술자리가 펼쳐집니다. 국립공원이 아니라 음주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지만 문제는 뒷정리입니다. 정상 주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주워봤습니다. 네, 한 10분 만에 봉투가 가득 찼습니다. 안에는 이런 먹다 남은 막걸리부터 노끈과 담뱃값도 있습니다. 포토존을 놔두고 억새밭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아예 돗자리를 펴 앉기도 합니다. 결국 곳곳에서 억새꽃은 꺾여 있고 땅이 아예 패여 있습니다. 입구에선 축제를 홍보하면서도 환경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제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풍경을 늘 즐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축제 기간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문제는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JTBC 이혜원입니다. 예, 오늘 오후 6시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만찬,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29분 지나고 있으니까 2시간 30분 정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청와대 취재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청와대 만찬 종료가 됐다는 공지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그리고 여야 5당 모두에서도 아직까지 종료가 됐다라는 공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방송에서 한 10분 전까지만 해도 이 만찬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반이 넘도록 만찬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청와대 측과 각 당에서도 오후 8시 전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18일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5당 대표와 회동을 했을 때도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이때는 저녁 식사 시간을 감안해서 7시에 끝이 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이고 술도 곁들이는 자리여서 좀 더 편안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서준 기자 이야기했었던 대로 지난 7월 회동 때는 만찬이 없었는데도 3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 대표들과 또 대통령의 이야기가 좀 더 길어질 거라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찬 자리가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통 이런 경우에 그동안 만찬 중간 또 시작했던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이 좀 미리 공개되기도 하는데 혹시 지금 좀 전해진 소식은 없습니까? 네, 청와대는 이 만찬이 시작되는 오후 6시부터 이 만찬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영상을 촬영해서 7시 이후에 공개하겠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영상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은 이 영상에도 소리가 없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떤 대화가 나왔는지는 이 영상에도 담겨 있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만찬 내용을 따로 브리핑하진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국에는 각 당대표들이 당으로 돌아가서 오늘 만찬 내용을 같이 공유한 뒤에야 각 당별로 브리핑을 했을 때에야 비로소 오늘 만찬 대화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뉴스 첫머리에도 전해드렸지만 이번에 회동에 참석을 했던 당대표 중 한 명을 저희가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직접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직 만찬이 끝나지 않아서 또 저희 기자가 직접 연결을 해봤더니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런 문자가 왔던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소식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뉴스 끝나기 전까지. 예. 지금 정당 내에서 국회에서는 만찬이 거의 끝이다. 차를 대기하고 있다. 돌아갈 차를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혹시라도 저희 뉴스 끝나기 전에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직접 참석을 했던 대표 중 한 명과 직접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짧게라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독도 근처 바다에서 소방 헬기가 떨어진 지 11일째입니다. 아직까지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지만 기체 창문 등 헬기 잔해물들을 새롭게 찾아내 건져 올렸습니다. 수색 당국은 남은 실종자 4명을 찾기 위해 오늘도 함선 15척과 항공기 6대 등을 동원해 탐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 연행된 톨게이트 노조 간부 A씨에 대해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요금 수납원 80여 명과 함께 청와대 근처에 모여 노동자 1,500명의 집단 해고 사태를 책임지라며 문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와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청와대로 행진을 강행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경찰서에서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속 가수가 마약을 샀다는 의혹을 무마하려고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는데 양 전 대표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중국 리그에서 받은 연봉 33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프로축구 선수가 결국 세금 9억 원을 토해낼 처지에 놓였습니다. 축구 선수 A씨는 세무당국이 중국에서 받은 연봉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종합소득세 9억 원을 추가로 내라고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중국 리그를 뛰며 주로 중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중국에서 번 돈 대부분이 한국으로 송금돼 가족 생활비로 쓰였다며 세무당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10만 원짜리 막말로 정했습니다. 예,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싼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 논란이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인데 어제 대구를 방문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뭔지는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해찬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내 죽기 전엔 정권 안 뺏긴다. 택시기사가 이래 이야기합니다. 아이, 의원님 틀리십니다. 이해찬이가 그러면 2년 내 죽는단 말 아닙니까? 다음에 한동안이 대통령 되겠네요. 내가 10만 원 주고 내렸습니다, 택시. 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자, 그런데 나 죽기 전에는 정권 안 빼앗긴다. 이해찬 의원이 했던 말과 대표가 했던 말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데 김 의원이 언급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이겁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은 하고 싶어도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그렇게 당을 아주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지금. 네, 이 대표는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재원 의원이 택시기사의 말을 빌어서 들으신 것처럼 발언을 했던 거죠.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오늘 논평만 2개나 냈습니다. 너무나 험악하고도 저열한 막말이다라는 논평을 냈고 또 하나는 사람으로서 기본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구태 정치의 표본이다라면서 좀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지금 맡고 있는 예결위원장 자리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논평에 대한 김재원 의원 측의 반응도 있었습니까?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스갯소리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사과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의 막말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5년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놓고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세금 도둑이다, 또 탐욕의 결정체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또 이보다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2012년 이 당 대변인에 내정된 직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XX 같은 XX들아 너희가 기자 맞느냐라고 제가 직접 전하기는 좀 어려운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됐고 또 대변인이 된 지 하루 만에 자진 사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 막말 논란들과 또 마찬가지의 논란,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원팀의 만찬 정치로 정했습니다.
예, 원팀이라고 하면 하나의 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친형 강제 입원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 이 관련해서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 지사가 경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인이라면서 선처를 해달라라는 내용의 탄원서입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해철 의원은 지난해에 이재명 지사와 이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을 했었고 또 적지 않은 갈등을 빚었던 사이입니다. 그랬던 두 사람이 오늘 이 저녁 자리도, 저녁 만찬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선거 때는, 지방선거 때는 서로 격렬하게 싸웠지만 이제는 다 화해했다. 뭐 이런 메시지인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난해 이 경기도지사 이 후보 경선 자리에서도 두 사람의 갈등이 표출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그 계정에 이 후보의 가족 중에 한 분의 아이디 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고발을 하셨으면 수사기관이 수사한다니까 밝혀지겠지요. 네, 여기서 언급된 사건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이른바 해경궁 김씨 논란. 문 대통령과 전해철 의원을 비방해온 소셜미디어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라는 논란이었죠. 이건 단순히 두 사람만의 갈등이 아니라 이 민주당 지지자들끼리의 갈등, 그러니까 친문 지지자와 비문 지지자들의 갈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랬던 두 사람이 오늘 만찬을 함께하고 또 전해철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탄원서까지 쓴 겁니다. 예. 자, 이 시점에 두 명이 만나고 또 만찬을 하고 했었던 것. 단순히 뭐 지금 이 시점에서 화해를 했기 때문이다 보기는 힘들겠죠. 또 배경이 있는 거겠죠. 예, 관련해서 제가 여권 관계자에게 좀 물어봤는데 이 탄원서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시점에 지금 공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지난달 28일에는 이런 자리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또 이 김경수 전남지사, 경남지사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함께 만나서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자리에는 전해철 의원도 함께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날 함께하지 못하고 오늘 이 이재명 지사와 따로 자리를 하게 된 것이죠. 이달의 만남의 배경은 이런 걸 텐데요. 최근에 민주연구원이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민주당은 원팀이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예.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이른바 친문계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잇따라서 이재명 지사를 끌어안는 모습도 이런 기조와 무관치 않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예. 이 모습을 보고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쓰기도 했는데 경제와 외교 안보는 민주당에 배울 게 없지만 정치는 배울 게 많다. 친문과 비문 다시 하나 되듯이 친박과 비박도 탄핵 극복하고 화해를 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예. 자, 오늘은 키워드가 3개죠. 네. 예. 뭡니까? 하나 더 준비한 키워드는 투자왕의 예언으로 정했습니다. 예. 투자왕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 짐 로저스라고요. 흔히 뭐 언론에서 세계 3대 투자자다 흔히 표현을 하곤 하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워렌 버핏일 테고요. 그리고 이 짐 소로스, 조지 소로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짐 로저스까지 3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짐 로저스가 최근 일본을 돌면서 강연을 했는데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올림픽은 국가의 돈벌이가 된 사례가 없다. 오래 지나지 않아 올림픽의 폐해가 일본을 침식할 것이다. 라고 예.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올림픽의 저주, 뭐 이런 이야기는 가끔 나오기는 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일본 경제에 해가 될 거다, 그리고 침식할 거다,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군요. 네, 사실 짐 로저스는 이 일본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많이 해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 지금 내가 만약 10살 일본인이라면 즉시 일본을 떠날 것이다. 또 일본은 2050년 범죄 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예. 한국에 대해서는 이 역사상 유례 없는 기회의 땅이라고 좀 치켜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짐 로저스가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 그리고 이제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했던 것들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수도권과 충청도는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낮 대부분 그칩니다. 다만 천둥과 번개, 우박이 오는 곳이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이지만 남서부 지역에선 공기가 탁한 곳도 있겠습니다. 네,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